저희 다음 이번 주 시험 본다고. 벌써요? 체크를 해서 봤어요. 오, 이야, 벌써 시험 봐요? 너무 세게 가는데, 이거. 오, 야. 아니, 뭐, 그동안에 막 특강 이런 거 많이 하긴 했죠. 특강 어디 쪽에 어요 채권요? 가만히 있어. 이런. 뭐, 결혼에 한 3배 가까이 해버렸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막, 맨 민법만 공부하던데 보니까. 야, 이거 진짜 큰일인데. 네. 결혼도 앞으로, 오후 특강을 잡든지 해야지, 이거 안 되겠네. 꼴 보기 싫어도 점수만 잘 나오면 돼요. 네, 괜찮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은 그래도 표정이 어둡지는 않네요, 생각보다. 네, 제가 지금 간혹 이렇게 조금씩 쳐다봤는데요. 뭐 그렇게 어둡지는 않아요, 지금 보니까. 네, 이해 잘 하시는 것 같은 느낌. 이해하세요, 혹시요? 와, 봐요. 이런 대답이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잘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진저리를 치면서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약간 수리 쪽에 조금 더 약간 강하고요. 여자분들이 꼼꼼해서 법률 쪽 정리를 잘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결혼보다는 민법은 남자분들도 꽤 사회생활에서 많이 봤는데 점수는 좀 여자분들이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결혼은 남자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덜 하는데 남자들은 좀 덜 하는 편인데 여자들이 독해요. 막 엄청 공부합니다. 막 나중에. 258쪽에 부동산 조세인데 제1절에 조세의 의미 기능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조세의 의는 또는 기능은 그 세법과 공부하세요. 세법. 뭐 이런 거를 결혼해서 이런 것까지 하겠어요? 안 나와니까. 안 나오니까 세법 선생님한테 조세는 왜 걷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2절에 부동산 조세의 전가 기착 하는데 여러분 조세 전가 기착이라는 거는 용어 정도인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소유자가 있어요. 소유자 갑이 있다. 이제 이 사람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얼마를 받았냐? 이제 보통 평소에 30만 원 받았어요. 한 달에.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재산세가 부과가 됐습니다. 세금은 이제 소유자에게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재산세가 10만 원 부과돼요. 그러면 소유자 갑은 어떻게 할까요? 소유자가 자기 혼자 세금을 고스란히 부담할까요? 임차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열 받으니까 임대료 올리려고 그럴까요? 올리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전가라 그러는데 이 갑이 을에게 이렇게 전화해요. 야, 이 세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그랬어요. 뭐 세금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우리 월세가 30이잖아요. 30. 예. 미안한데 다음 달부터는 36만 원으로 올립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니 뭐 불만 있으면은 이 추운 겨울에 나가시든지요. 뭐 이러면서 싸가지 없이 얘기한다. 그러면 임차인은 열 받지만 나갈까요? 더러워도 욕하고 그냥 내버리고 말까요? 내버리고 말겠죠. 그러면 여기 재산세 10만 원 중에 6만 원은 소유자 갑 자신이 낸 거예요? 임차인에게 미룬 거예요? 이런 걸 전가라고 합니다. 전가. 그래서 전가는 지금 6만 원이고요. 6만 원. 그럼 각각 세금을 얼마씩 냈냐 그 이야기예요. 각각. 자, 소유자 갑은 세금을 얼마 냈냐? 결론은 4만 원. 그 다음에 임차인은 6만 원.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이런 걸 귀착이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얼마를 냈느냐? 귀착이다. 그러니까 저 영어 별거 없어요. 미루는 것만 알면 돼. 미루는 거. 네. 그래서 조세전가인데 조세가 최초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됐을 때 납세 의무자의 부담이 되지 않고 조세 부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 동그라미 이전
그다음에 이제 바로 이번에 자 조세 부담 귀착이죠.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 조세 전과로 이러한 조세액에 대한 실질적 부담이 수요자 공급자에게 최종적으로 얼마씩 귀착됐냐, 부담됐냐 그런 이야기죠. 귀속되는 것 그런 걸 귀착이라 한다. 그다음에 가로 3번은 뭐 자주 나올 겁니다. 이거는 이와 같이 전가나 귀착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 세금이 어느 정도 배분되느냐 하는 것은 다음이 중요하죠. 수요와 공급 곡선의 뭐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탄력성. 그래서 뭐 시험에서 이건 무지하게 써먹었어요. 조세 전가나 귀착은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큰 이번에 재산세 부과에 따른 효과가 있는데 즉 조세 부과의 효과죠. 여러분 넘어가시면 260쪽에 뭐 그래프가 하나 있지 않아요? 그래프?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가 뭐 겁나 복잡해 보이는데 별거 없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래프 기억 못해도 또 돼요. 그래서 그래프 자체에 지금 신경 쓰기보다는 제가 이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설명드리고 나서 결론을 말씀드릴 텐데 결론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세는 이제 어떻게 나뉘느냐라는 걸 사실은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도 이해할 수가 있고요. 이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딱 하나예요. 나중에 어려운 문제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이 어려운 문제는 1월 달에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오리엔테이션 때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지만 수험 전략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 했던 것보다는 훨씬 이제 구체적으로 해요. 데이터를 가지고 할 텐데 그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려운 문제는 무조건 풀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를 잘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합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이야기는 합격할 만큼만 잘 풀면 돼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저는 이제 선생이죠. 그러니까 저는 뭐 수석을 여러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항상 있어서 잘 맞을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만점에 가깝게 맞았으면 좋겠다는 욕심은 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데까지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단 제안은 할 거예요. 뭐 잘 나온다, 또는 덜 나온다 이렇게 제안을 할 겁니다. 여기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합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과 아직은 우리가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것들이 바로바로 느낌이 오지는 않겠지만 이 공급 곡선은 지금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가파르죠. 그 이야기는 비탄력적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왜 이런 거 봤잖아요. 단기 공급 곡선은 겁나 가파르고 비탄력적이다. 장기 공급 곡선은 완만하고 탄력이다. 뭐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공부가 많이 되면은 조금 편해지는데 지금은 힘들 때예요. 당연히. 그래서 이건 상대적으로 좀 비탄력적이죠. 수요 곡선은 어정쩡하게 그렸습니다. 일부러 지금. 그러니까 이제 탄력도 비탄력도 아닌 중간 정도 어떻게 이제 하려고 그린 건데, 자, 공급만 일단 보세요, 잘. 그럼 이제 조세를 부과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300원이라 치죠. 300원. 그래서 300원의 조세를 부과한다. 그러니까 1000원짜리 물건인데요. 300원의 조세를 부과해요. 그러면 이 윗부분은 누가 부담하게 되느냐. 수요자가 부담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라는 거는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랫부분은 누가 부담하느냐? 이 공급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일단 그림으로 봤을 때는 누구 부담이 많은 거예요? 수요자의 공급자요? 그렇죠. 이제 그런 느낌 가지시면 돼요. 공급자 부담이 조금 한이 넓잖아요. 그죠? 수요자보다. 네, 넓어요. 그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 여기 사실 시험에서는 중요한데,
그런데 참 시험 있잖아요. 시험. 민법 시험 본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 생각해 보니까 이야기 좀 드려야 되겠네. 그리고 부담 갖지 마세요. 어차피 못 풀어요. 미안하지만 처음에 잘 안 풀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뭐가 중요하냐면요. 두려움을 이겨내는 게 중요해요. 시험에서는 절반이 사실은 그건데 특히 여자분들은 공부를 많이 해도 좀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어쩌다 있는데 두려워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없애야 되는데 일단 풀 수 있는 것만 풀면 돼요. 지금은 뭐 많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가 탄력적이다, 비탄력 또는 공급이 탄력, 비탄력적일 때 누구의 부담이 많고 누구의 부담이 적은지가 이제 결론인데 그걸 아는 게 중요한데요. 예컨대 자 결론 먼저 말씀드리고 이쪽 설명할게요. 자 수요가 탄력적이다. 이야기는 탄력성이 1보다 크다가 탄력적이죠. 비탄력은 1보다 작은 거라서 이제 화살표 1보다 크다를 위로 할게요. 1보다 작다. 자 공급이 탄력적이다. 탄력성이 1보다 크다.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탄력성이 1보다 작다죠. 자 그럴 때 우리가 항상 수요의 탄력성을 이야기할 때는 먼저 수요자의 부담을 보면 수요자 부담을 보면 항상 반대예요. 반대란 이야기는 탄력성이 크면 수요자의 부담 부분이 작다 그 이야기예요. 여기 그러면 탄력성이 작을 때는 반대라 그랬으니까 수요자 부담 부분이 작다고요, 크다고요? 크다. 그럼 공급의 탄력성을 이야기할 때는 누구를 봐야 반대가 되느냐? 공급자. 그것만 조심하면 되는데 수요의 탄력성 이야기할 때는 누구를 먼저 본다고요? 수요자. 공급의 탄력성 할 때는 공급자를 먼저 보면 공급자의 부담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부담이 적고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부담이 커요. 조금 더 할게요. 조세라는 건 탄력성에 따라 수요자 공급자가 나눠 부담하는데 즉 일방이 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있긴 있는데 그거는 완전 비탄력이나 완전 탄력 딱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거의 없이 둘이 나눠 내거든요. 그럴 때 예컨대 똑같은 세금 300원을 부과했는데 수요자가 적게 부담한다면 그러면 누가 많이 냈다는 이야기냐? 수요자의 상대방이 누구일까요? 그래서 얘가 나오면 그 다음 상대방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비탄력적일 때는 탄력성이 적으니까 반대로 수요자가 많이 부담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상대방의 공급자는 어떻게 되느냐? 얘가 몽땅 내니까 많이 낼까요? 적게 낼까요? 적게. 그 다음에 공급의 탄력성을 이야기할 때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공급자의 부담을 보면 반대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상대방이 수요자인데 공급자가 적게 부담하면 수요자는 적게요, 많이요? 많이. 그 다음에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이제 공급의 탄력성이니까 공급자를 봤어요. 그랬더니 반대더라. 많이 부담한다. 그러면 수요자 부담은 어떻게 되느냐? 적게 부담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사실은 굉장히 쉬운 게 탄력성의 크기하고 부담액은 아주 논리가 단순합니다. 반대입니다. 반대.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뭐라고요? 반대. 그럴 때 아주 조심할 게 있어요. 수요의 탄력성 또는 비탄력 이렇게 수요의 탄력성을 이야기할 때는 누구를 봐야 반대가 되느냐? 수요자. 자, 공급의 탄력성을 이야기할 때는 누구를 봐야 반대가 되느냐? 공급자. 그러니까 그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반대까지만 알면 그 다음 상대방은 그냥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설명드리고 입증을 할게요. 그리고 책을 확인할게요. 아까 여러분 이제 제가 수요는 뭐 비교적 탄력적으로 그렸고 이제 공급을 비탄력적으로 그렸는데 자 수요는 놔두시고 하나만 봐요. 그럴 때 자 이 1,000원짜리 물건이 있는데 세금을 정부가 300원 부과했다라고 가정하자. 자 그럴 때 이 그래프에서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300원이다. 300원. 그럴 때 조세를 부과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가격이 상승하죠. 여러분 이건 잘 아시죠? 부가가치세라는 거 잘 아시죠? 부가세 10%.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용산 가서 PC를 사요. PC. 용산 가서 PC 살 때 항상 사장이 물어봐요.
그 얼마요? 그러면 100만 원입니다. 현찰일 때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카드로 하면은 일단 10% 더 받겠다 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세금 신고해야 되니까. 현금으로 내면은 세금 신고 안 해버릴 예정이거든 그놈이. 이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10만 원에서 10만 원은 뭐 때문에 올라간 거냐? 세금 때문에. 예. 기름값이 이렇게 비싸요. 기름값이요. 세금. 기름값은 우리나라 기름값은 절반 정도가 세금이에요. 굉장히 세금 구조가 많은 구조입니다. 석유 비축기금까지 하면은 절반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원가에 차지하는 요소보다는 세금이 많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이 세금 때문에 세금 부과되면 가격이 올라가는 건 누구나 아는데 이 수요자 입장에서는 옛날에 세금 없을 때는 1,000원 주고 물건을 사서 썼어요. 1,000원. 그런데 세금이 부과되니까 가격이 올라가지고 1,100원을 내고 물건을 사게 됩니다. 그럼 수요자는 얼마를 더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수요자 부담이에요. 이해하셨나요? 네, 좋아요. 그 다음에 공급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모든 세금 계산서는 보통 공급자에게 일단 부과가 되고 그게 이제 수요자로 전가가 되는데 공급자는 옛날에 세금이 없을 때는 1,000원 받아가지고 원가 빼고 나머지는 이윤으로 가졌어요. 그런데 세금이 부과되니까 1,100원을 받았습니다. 더 받았죠. 그런데 문제는 세금을 300원을 내야 돼요. 그럼 이 300원 중에 본인이 다 부담하는 거예요. 일부는 수요자에게 더 받았어요. 그렇죠. 그럼 공급자 자기가 스스로 내는 거는 이 아래쪽밖에 없다 그 이야기죠. 그게 얼마냐? 1,000 빼기 800, 200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균형 가격을 중심으로 위쪽은 수요자 부담이고 아래쪽은 공급자 부담이다. 그런 이야기 그래프는. 이해하신 거죠? 혹시 이해가 안 됐다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이거는. 그래프 자체는 묻질 않으니까. 아주 까다로운 문제에서는 뭐 물을 수 있지만 일단 됐어요. 일단. 그럼 여기 이제 공급이 가파르게 비탄력적으로 그랬다 그 이야기죠. 그랬더니 상대적으로 자 공급자의 부담 부분이 수요자보다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많았죠. 자 여기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아까 제가 반대로 하랬죠. 공급자의 부담은 적다고요? 많다고요? 많다. 그래서 돈으로 금액으로 쓸게요. 저 그래프 200원 부담했다 그 이야기죠. 그럼 전체 300원 중에 나머지 100원은 누가 부담하는 거냐 그 이야기예요. 수요자. 그러니까 자 여기 반대로 했어요. 반대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공급이 비탄력 그랬으니까 누구를 먼저 봐야 된다고요? 공급자. 그 다음에 비탄력은 탄력성이 작다는 이야기죠. 바로 반대로 공급자의 부담은 커질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하신 거죠? 그러면 나머지 애가 많이 부담했으니까 수요자 부담은 많다고요? 적다고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은 그래프는 필요 없고 반대다라는 것만 이해하고 가면 된다. 예. 오케이? 조금 더 가볼까요? 조금 뭐 잘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가볼게요. 조금. 해도 되려나 이거? 너무 빠른데? 자,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은 탄력성이 얼마란 말이냐? 제로. 극단적으로 작은 거예요. 그러면 공급이 뭐 탄력 어쩌고 있으니까 누구를 봐야 될까요? 네, 공급자죠. 공급자 부담은 반대가 돼야 되니까 적게 부담이요? 많이 부담이요? 네, 가장 많이 부담하겠죠. 얘가 가장 적은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전액 300원 전부 다 공급자 부담이에요. 그리고 수요자 부담은 제로예요. 제로.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여기 가끔 나옵니다. 부증성 때문에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이 제로니까 완전 비탄력이니까 수직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런 부분도 반대이다만 알면은 된다 그 이야기 제 이야기는. 그래서 이건 뭐 따로 다 외우던데 외울 필요 없어요. 뭐 수요가 완전 탄력, 수요가 완전 비탄력, 공급이 완전 탄력, 공급이 완전 비탄력 이게 근데 또 이걸 외우더라고. 앞글자 따가지고 외우는데 그거 뭐하러 외우는지.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외우니까 시험이 힘들죠. 자, 261쪽에 바로 이번에 탄력성에 따른 조세 부담의 귀착이다 그랬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재산세가 부과됐을 때 세금의 귀착 문제에서 수요자가 부담하는 부분과 공급자가 부담하는 부분의 정도 차이는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계속 그 이야기 하네요. 그죠? 동그라미 2번. 즉, 상대적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수요자의 부담은 작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수요자의 부담은 크다. 그래서 옆에다 반대 이렇게 해서 반대. 그리고 상대적으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공급자 부담은 작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공급자 부담은 커진다. 역시 반대죠. 따라서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자가 수요나 공급이나 뭐 누구든 간에 탄력적인 자는 조세 부담이 적은 것이고 비탄력적인 자는 반대로 조세 부담이 많다.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더라. 그럼 혹시 여러분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 둘 중에 방금 우리가 봤잖아요. 이제 이걸 알고 나서 결론은 탄력적인 놈이 누구든 간에 그놈은 적게 부담이고 비탄력적인 놈이 누구든 간에 그놈은 많이 부담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컨대 야는 탄력성이 숫자로 0.5예요. 그런데 이놈은 수요자는 탄력성이 2다 2. 그러면 누가 더 탄력성이 큰 거예요? 수요가. 아니 숫자가 크잖아 지금. 그러면 수요자 부담이 크겠어요? 적겠어요? 적다. 탄력적이니까. 그죠? 그 문제를 저렇게 숫자로 줘서 낼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최근의 추세가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이제 알 것 같다. 이 사람들이 이해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서 또 틀리게 만드느냐. 이제 뭐 이렇게 그냥 탄력적이 아닌 것 숫자로 줬다. 수요의 탄력성이 2다. 공급의 탄력성이 0.5다. 누구의 부담이 많겠냐 이렇게 물어본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래 봤자 뭐 살짝 응용한 것에 불과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260쪽이죠. 자 그래프에 대한 이해인데 동그라미 2번 앞에 그림에서 자활택 시장의 수요자인 소비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기 전 최초의 균형량은 균형가격은 P0, 균형량은 Q0이다. 아까 제가 1,000원에 100개라고 쓴 거예요. 그죠? 3번에 재산세가 부과되면 소비자는 재산세 크기만큼 최대가치가 상승했다고 느끼게 되고 그에 따라 소비자가 인식하는 공복선은 S가 아니라 S-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상승했다 생각하니까 공급곡선이 이렇게 공급이 감소한 것처럼 느낀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S-가 된 것처럼 느낀다. 그 다음에 4번에 새로운 균형점을 기준으로 보면 수요자는 이전보다 높아진 가격인 P1, 아까 이제 1,100원이라고 제가 쓴 거죠. 지급하게 된다. 즉, 원래 균형가격보다 위쪽 A만큼의 조세는 누가 부담한다고요? 수요자.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5번. 새로운 균형점을 기준으로 보면,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보다 높아진 가격 P1을 받아냈지만, 1,100원 받았지만, 본인은 조세 총액 300원을 납부해야 하므로 B만큼의 조세를 공급자 자기가 부담한 꼴이다. A는 이미 임차인에게 받아냈고 B만큼을 추가 부담하여 조세 총액 300원을 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납부하게 된다. 그러니까 결론은 위쪽은 누구 부담이냐 그러면은 수요자. 균형가격 아래쪽은 누구 부담이냐? 공급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해만 하고 계세요. 그래프는 지금 당장 쓸 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넘어가셔서 뭐 그래프가 많죠?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직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263쪽에 탄력성의 크기와 조세기차 그래서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게 이건데 거기 2번만 2번 공급 곡선이 수직이다.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다 그 이야기죠. 아까 했잖아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다. 탄력성 제로 수직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공급의 탄력성을 이야기했으니까 누구를 먼저 본다고요? 공급자. 공급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부담할 거다. 그게 뭐냐? 전액. 조세에서 무한대는 없어요. 무한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가 무한대가 아니고 전액이다. 전액. 그러면 수요자 부담은 있다고요? 제로라고요? 제로. 그래서 거기 2번 공급 곡선이 수직, 즉 공급이 완전 비탄력일 때 생산자가 전부 부담한다. 공급의 탄력성이 작을수록 공급자 부담은 커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뭐 조세 부동산 조세 경제 조각을 했는데 뭐 그런 거는
조금 더 공부가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하세요. 다 넘어가가지고 이제 뭐 요 정도면 조세도 한 80%는 간 거예요. 지금 시험에서 이제 자주 나오진 않지만 진짜 까다로운 거 한 20% 남겨놓은 거거든요. 놔두시고 제 5편에 이제 부동산 투자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론 지금 266쪽 그 옆에 목차 보세요. 투자론 크게 두 개죠. 부동산 투자 이론하고 이제 부동산 투자 분석인데 이번 28회 때는 이제 8문제가 나왔고요. 보통은 7, 8개 나옵니다. 많이 나올 때는 여기에 옛날에 12회 때 같은 경우에는 14문제까지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론은 이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가장 중요한 축이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첫날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긴 했는데 아마 여러분이 기억을 못할 거예요. 목차 쪽 이야기할 때. 근데 이번 28회에는 뭐 투자이론 쪽은 문제가 굉장히 수월하게 나왔어요. 8개 못 맞추면 그거는 공부 안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투자이론은 계산을 제외하면 어려워봤자 웬만하면 다 맞힐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고득점 하려면 이쪽 잘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투자이론을 다 할 건 아니고 이제 앞쪽 조금 할 건데요. 자, 부동산 투자이론입니다. 그래서 268쪽 가시면 제1절이 이제 투자이론이죠. 그래서 보시면 장래 수익은 항상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불확실성이라는 개념에서 투자란 장래 불확실한 수익을 위해 현재 확실한 소비를 희생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정의를 많이 씁니다. 또는 미래 위험을 감수하는 데 대한 보상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그랬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투자의 정의가 뭐냐 그러면 투자라는 게 뭐냐?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투자는 장래 불확실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 현재 확실한 소비를 희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뭔 말이냐? 장래 돈 좀 벌고 싶다 그 이야기예요. 장래 수익을 얻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래 수익이라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무조건 나오든가요? 생각과는 항상 달라지든가요? 그렇죠. 나는 1억 좀 벌어볼까 하고 뭐 아파트를 샀더니 이자 내고 뭐 어쩌고 하고 나니까 남는 것도 없더라. 이와 같이 이 미래 수익은 대단히 불확실하죠. 불확실한 수익 이걸 얻기 위해서 현재 확실한 소비를 희생한다. 현재 확실한 소비 이거를 희생한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그거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죠. 돈. 그러니까 확실한 건데 이걸 내가 쓰고 싶은 것도 많은데 꾹 참고 투자한 거니까 썼다고요. 소비를 안 하고 투자한 거라고요. 소비를 안 하고죠. 그래서 이걸 이제 보통 투자의 정의라고 하죠. 고로 이 불확실성이라는 걸 우리가 나중에 뭐라 그러느냐? 이걸 나중에는 이제 위험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위험, 리스크. 그러니까 투자 이론에서 말하는 위험은 뭐냐면 밤에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뒤에서 사람이 발소리가 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위험인데 투자에서 말하는 위험은 불확실성이다. 그게 불확실성. 그 이야기는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들어맞지 않는다. 그 이야기죠. 바로 투자 이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냐 하면 이 위험에 대한 것하고 수익에 대한 것들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주로 이런 것들을 많이 볼 것이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일정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투자서 결정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걸 투자를 한다. 그럴 때 그 밑에 이제 수익률이라는 거는 뭐 어차피 이제 우리가 용어만 알면 돼요. 뒤에서 상세히 할 거니까 수익률을 구성하는 대가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현재 소비를 희생하는 대가 바로 시간에 대한 비용이 좀 말이 어려운데 다른 하나는 불확실성의 대가로 위험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수익이라는 건 위험을 부담해야 될 때는 더 많이 요구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수익률이라 한다. 그럴 때 그 옆 페이지에 자 3번에 부동산 투자의 단점 그랬는데 시험에서는 썩 잘 나오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우리가 좀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는 있죠. 특히 영어로서 좀 봐야 되는데 부동산 투자의 장점은 좀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장점. 단점은 필요 없고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장점이라면 뭐가 있느냐? 첫 번째로는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소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소득이득이라는 거 하고 자본이득이라는 거를 획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말이 너무 어려운데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공부할 건데요. 소득이득이 뭐냐 하면 인컴 게인스라는 건데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매 기간 받을 수 있는 임대료를 소득이득이라고 합니다. 임대료. 그러면 자본이득은 뭐냐? 이 캐피탈 게인스라는 건데 요거는 시세 차익을 이야기한다. 시세 차익.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부동산을 2억 주고 샀어요. 2억. 그래가지고 여기서 임대료를 달달이 25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연간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250에다가 2달 더 받으니까 300. 그래서 300 받았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하셨나요? 투자 이론은 이제 연간으로 따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월 단위로는 안 따져요. 부동산 투자는 보통 2, 3년이기 때문에 월로 따지면 24개를 따져야 되니까 복잡해. 2년만 돼도. 그래서 년으로 따지는 걸 원칙으로 하죠. 그럴 때 이걸 뭐라 그러느냐? 이걸 소득이득이다 이렇게 소득이득. 그런데 나중에 팔았더니 이놈이 운이 좋으려니까 3억이 돼가지고 차익이 없다고 여기 있다고요? 있다. 그럴 때 이 시세 차익이라는 거는 얼마냐? 보니까 1억 차익이 붙었죠. 1억. 그래서 이걸 자본 이득이다라고 이야기한다 그 이야기예요. 영어 대략 이해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부동산 투자의 장점은 뭐냐 하면 인플레를 방어할 수 있다. 인플레에서 인플레 해치 또는 뭐 구매력 보호라고 하는데 인플레라는 거는 우리가 경기 변동할 때 인플레라는 걸 잠깐 이야기를 드리긴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뭐냐?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는 거다. 물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보통 이제 경기가 좋을 때 이야기죠. 물가가 올라가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돈의 가치,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서 원래 맨날 10,000원 하던 게 갑자기 가격이 올라가서 15,000원이 됐다. 근데 오징어회를 생각해 보자. 오징어회 요즘 잘 안 잡힌다면서요. 한 접시에 10,000원이면 돼가지고 뭐 소주 한 병 딱 먹기는 딱 좋았는데 뭐 저희 오징어회 한 사라 주세요 그랬더니 썰어주면서 오징어 좀 비쌉니다. 그래서 얼마인데요? 그랬더니 2만 원이라 그러더라. 그러면 열 안 받는다고요? 받는다고요? 받죠. 아니 뭔 놈의 오징어가 뭐 광어도 아니고 그렇게 비싸요? 막 이렇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건값이 올라가면 어떤 문제가 있냐? 돈 쓸 게 없다. 그래서 간단하게 소주 한잔 하겠다고 10,000원짜리 한 달랑 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오징어 회에다 한 병 먹고 가지 뭐 그러고 왔는데 2만 원이라 그러면 먹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돈 쓸 게 없어진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인플레라는 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자 부동산은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이 물가라는 게 물건들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동산도 실물이죠. 실물. 물건. 일반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면 부동산은 가격이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1억짜리가 2억 3억으로 올라가 준다 그 이야기예요 보통. 그러니까 부동산을 팔면 돈 쓸 게 없어질까요? 확 올랐으니까 돈 쓸 게 있어질까요? 있어지겠죠. 그래서 인플레 때 발생하는 이런 위험, 물가가 올라가서 돈 쓸 게 없어지는 위험을 부동산에 투자하면 잘 방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인플레 해치를 한다. 이 해치는 위험을 방어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플레 위험을 방어한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인플레 해치를 한다.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릴까요? 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중요하진 않아서 좀 줄였는데 자 인플레가 발생하면 왜 이제 문제가 생기냐? 인플레 위험인데 아까 물가가 올라가면 돈 쓸 게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자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돈으로 저금해 봐야 돈 쓸 게 없대요. 그러면 저금을 하려고 그럴까요? 실물에 투자하려고 그럴까요? 실물. 물건 살려고 그럴까요? 물건. 그럴 때 인플레 때 가장 좋아하는 자산이 이거예요. 이거 금. 전 세계적으로 금을 가장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이 땅이 좁은 나라는 토지를 특히 좋아합니다. 그럼 인플레 때는
다들 저금보다는 실물을 살라 그러니까 금이나 토지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까요? 증가할까요? 그러니까 토지 가격 같은 게 올라간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플레 때 실물 자산에다 투자한다면 재산 가치가 하락하는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데 그런 걸 뭐라 그런다고요? 인플레 해치라고 한다. 해치. 그래서 이 해치는 이렇게 쓰는 영어인데 해치, HDG예요. 해치. 그래서 해치 영어 찾아보면 방어한다, 방벽 또는 뭐 피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야 아마 영어 뜻. 그래서 방어한다는 의미이다. 방어. 그다음에 또 이제 인플레의 주요한 장점 중에 하나가 절세 효과가 있어요. 절세 효과. 여러분 절세가 뭐예요? 절세. 세금을 더 내는 거예요? 절약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하면은 세금이 절약되는 효과가 있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 이거. 실제로 그런 효과가 조금 있어요. 세금이라는 게 뭐냐 하면 세금이라는 게 수익이 있을 때 내는 거죠. 수익이라는 거는 우리가 소득을 얻고 이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비용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소득에서 비용 뺀 나머지를 우리가 순수한 이득이다, 순이익이다라고 이야기할 거고 이 순이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고 순이익이 적으면 적을수록 세금을 적게 내겠죠. 그런데 이제 부동산이 주식과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요. 어떤 측면이 있느냐? 일단 비용이 많아. 비용. 소득이 똑같다 하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되는 게 주식보다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이익이 많아진다고요.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적어질 수밖에 없다. 조금 어렵긴 한데 회계나 이런 걸 좀 해보신 분들은 금방 알 거예요. 주식 같은 경우는 권리죠. 권리니까 가치가 감소할까요? 늘 그대로일까요? 아니 어려워하고 하기 시작했어요. 감가라는 건데 감가. 감가 이야기, 감가상각. 감가가 가치가 느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감소. 그러니까 건물은 지가 아무리 새 거라 하더라도 50년 뒤면은 가치가 제로예요. 그러니까 매년 200씩 가치가 감소하는 꼴이에요, 이거 지금.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50년 뒤면 가치가 제로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걸 감가라 그러는데 주식은 권리라니까 만질 수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가치가 감소한다고요. 맨날 가치는 그대로 물고 있다고요. 물고 있어요. 시장 가치가 올라가면 더 오히려 올라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물리적 감가 그런 건 없다. 그런데 이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만 있는 건데 부동산 같은 거에만 있는데 부동산이나 동산 요걸 비용으로 인정하니까 이게 또 커요. 감가가. 그러니까 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적다고요? 굉장히 크다고요. 크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주식은 그런 거 없어요. 이해하신 거죠? 또 하나 있어요. 거래 비용도 차이가 나요. 거래 비용. 주식은 샀다 팔았다 할 때 비용이 0.00 몇 프로예요. 근데 부동산은 보통 뭐 0.5%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거래 비용 자체도 작다고요? 크다고요? 커요. 물론 거래가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요건이 있다. 사실은 이거는 조금 설명이 쉽지는 않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율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비슷해졌거든요. 주식이나 뭐 제 부동산이나 양도할 때 세금이라든가 보유할 때 재산세 성격의 세금, 그다음에 소득이 발생한 소득세 성격의 세금은 세율이 거의 비슷해요, 이제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 투자하더라도 똑같이 세금을 물게 하려고 굉장히 정교하게 잘 정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부동산의 세율이 낮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거 가지고 설명해야죠, 이런 거. 비용 측면. 그래서 조금 어려워졌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지렛대 효과라는 걸 향수할 수 있어요. 지렛대 효과. 와, 이거 어려운데. 오늘 이제 여기까지만 가려고 지금 이제 마음 먹고 온 건데, 이 지렛대 효과라는 게 뭐냐 하면, 영어로 레버리지라는 건데, 이 지렛대가 사다리에 사다리, 지렛대, 지뢰. 그래서 영어로는 레버리지라고 그러는데요. 타인 자본을 조달해서 부동산을 투자할 때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런 걸 따지는 거예요. 예컨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일단 모형은 제일 쉽게 갈게요.
제가 2억짜리 부동산을 살려고 그러는데 내 돈이 1억이 있었어요. 내 돈을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지분이라 그럽니다. 다시. 내 돈을 뭐라 그런다고요? 지분. 자, 앞으로는 지분 그럼 무조건 내 거예요. 에쿼티. 그 다음에 은행에서 대출 받는 걸 저당이라 그래요. 은행에서 돈 빌린 거는 내 거예요? 남의 돈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타인자본이라고도 합니다. 다른 말로. 타인자본. 타인자본은 내 거라고요? 자기 자본이라고요? 남의 거라고요? 남의 거. 이렇게 남의 돈 빌려서 투자할 때는 아무래도 이자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그렇죠. 이자가 5% 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게. 자, 이렇게 샀는데, 아니, 이게 가격이 50%가 올라가가지고 3억이 됐어, 3억이. 그러면 은행에서 설마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나 때문에 올랐잖아. 그러니까 절반 1억 5천은 줘야지. 그러는 거예요? 1억 먹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얼마 갖는 거예요? 2억.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의 돈 좀 빌려가지고 투자했더니 내 몫이 적어졌다고요? 무지하게 많아졌다고요? 그런 걸 정해지렛대 효과라 그래요. 유리한 지렛대라 그래서. 어쨌든 지렛대 효과는 이와 같이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했을 때 남의 돈, 타인 자본을 빌려서 투자했을 때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런 효과를 따지는 건데 일반적으로 유리한 효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장점이라고 그랬겠죠. 그래서 지렛대 효과가 나온다라는 점은 좋은 점이다.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소유의 긍지가 있다. 뭐 그거는 설명할 것도 없죠. 여러분 뭐 간단한 거 아니에요? 예컨대 여기 이 남양주에 여기 평내에 건물 큰 게 좋은 게 많더라고요. 이 건물이 8층인가요? 이 건물이 8층이죠. 이 정도 건물이면 가격이 얼마 정도 합니까? 우리가 꿈은 좀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예요 이거? 하나 사버려야지.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30층 건물 갖는 게 꿈이라고. 참 뭐 아주 약소해요. 내가 뭐 언제 명동에서 가겠다는 이야기 한 적이 없어. 아무 동네에서나 아무 동네나 30층이 돼요. 없으니까 지금 한스럽지.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건물이 있다 치자. 이게 여러분 거예요. 그러면은 뭐 청바지를 입고 다니건 뭐 멋진 수트를 입고 다니건 뭐 추리닝을 입고 다니건 간에 아무튼 긍지가 없겠어요, 있겠어요. 아, 동네 사람들은 다 알지. 야, 제가 저러고 다녀도 제가 이렇게 무릎 튀어나온 추리닝 입었잖아. 제가 그래도 저 빌딩 주인이야. 그러면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우와 이렇게 쳐다보지 않을까요? 이거 긍지가 없다고요, 있다고요? 있죠. 그래서 그럴수록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옷도 더럽게 입고 다녀요. 돈 받으러 다닐 때는 차도 꼭 나쁜 차 끌고 가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한 20년 된 덜덜거리는 거 그거. 야, 나도 힘들어 뭐 이러면서 돈 받으러 가요. 돈 받지 않을 때는 벤츠 끌고 다니고요. 그래서 이런 걸 장점이라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장점인데 용어만 아시면 된다 그랬죠. 지금 외우는 게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소득이익과 자본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두 번째 지렛대 효과를 향수할 수 있다 그랬는데 1번은 뭐 용어 다 이해하셨죠? 지렛대 효과는 자, 부동산 투자로부터 얻는 수익률이 대출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보다 더 높게 발생하는 경우 금전 대부를 통해서 부동산 투자를 할 경우 지렛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아까 제가 설명한 게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절세 효과다 그랬죠.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현금을 보유하는 것보다 낮은 세율, 세액공제 등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절세 효과가 있다 그랬는데 저는 이제 낮은 세율은 주장하지 않았고 뭘 가지고 있냐. 옛날 학자들은 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세액공제 가지고 이야기했다. 세액공제. 나중에 세법 공부하면 알아요. 이렇게 비용으로 가산되는 부분이 있으면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 과세 대상 소득이라 그러는데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낸다고요. 그만큼은 세금을 줄인다고요. 그런 걸 공제라 그래요. 쉽게 말해서 이번에 연말정산 좀 이따 하겠네. 연말정산. 그럴 때 여러분 연말정산할 때 막 주민등록 등본 이런 거 떼가지고 가구수가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 이런 거 포함 안 해요. 하죠. 뭐 교육비용 수증, 의료비용 수증 다 챙겨가죠. 왜 하냐면 그 비용을 자꾸 신고해야 그 소득 공제가 많이 되는 거예요. 공제가. 그래서 과세 대상 소득이 확 줄어가지고 세금 적게 내는 거예요.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13월에 월급을 받으려면 준비를 잘해야 된다. 연말정산. 잘하셔야 돼요. 지금 뭐 연말정산 준비를 잘하면 뭐 일단 급여소득자는 일단 많이 남겨요. 일단 무조건 넉넉하게 걷어놓으니까 미리 세금을 미리 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잘 걷으셔야 돼요. 저처럼 종소득 대상일 경우에는 뭐 별로 남는 게 없는데 우리는 한꺼번에 신고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과세, 갑종근로소득세, 갑근세는 남길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애매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세율이 낮았는데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은 나중에 여러분이 실무를 한다면 제가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도망갈 수 있는 부분이 꽤 있었어요. 세금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주택을 보유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것들이 많았다니까요. 최근에도 판례가 하나 있는데 뭡니까? 별장 같은 경우는 세금이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취득세 등록세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결국 통치면은 양도세는 적어, 별장은. 그러니까 통치면은 별 차이가 없어. 지금은 피해갈 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세무당국이 바보들이 아니어서. 그래서 그냥 지금은 투자를 잘해가지고 많이 버는 게 최고입니다. 세금 낼 거 내버리고 양도세를 겁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바보라고 생각하죠. 양도세가 무서워가지고 나 투자 못합니다. 그건 바보예요, 바보. 공부한 적이 없는 사람이야. 양도세는 뭐냐 하면은 양도 차익이 있을 때만 내는 거예요. 지가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었으니까 절반 내는 거지. 돈을 안 벌었으면은 양도세는 없어요. 제로야, 제로. 이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무서워할 게 아니에요. 자기도 절반 벌었거든요. 세금 안 내고 어떻게 돈 벌어요? 지금 뭐 소득세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고용연봉자 같은 경우는 소득세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소극적인 사고 가지고는 돈 못 번다 그냥 제가 볼 때는 공격적으로 가야지. 낼 거 내자까지 거. 예. 그러고 절세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거 찾으면 돼요. 있긴 있어요 지금도요. 예. 그거는 이제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니까 세법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세요. 예. 세무사들은 그런 거 알려주는 겁니다. 세무사 그러고 돈 버는 거예요. 세무사 잘 활용해야죠. 그다음에 이제 구매력 보호를 했는데 인플레이션 시에 부동산에 투자하면 인플레 해지 기능으로 실질 구매력이 보호된다. 아까 설명드린 거죠. 대략 이해되실 것 같고 소유의 긍지는 뭐 누구나 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 부동산 투자의 단점 그랬는데 환금성이 낮다라는 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타 여러 가지 위험이 있다. 뭐 그거는 됐어요. 사업상 위험이다, 뭐 경영 위험이다, 운영상 위험이다, 뭐 등등 됐고 그런 건 천천히 기억 안 해도 되고.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하자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환금성이다. 그래서 단점에서는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환금성이 떨어진다라는 거를 우리가 나중에는 다른 말로 좀 어렵게 이야기해요. 유동성이 낮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금융에서는 어렵죠 이런 말을. 칼을 열자 움직일 동자, 움직이는 성질이 낮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영어로 liquidity라는 건데 환금성은요 이거는 쉽네요. 분석해 보면 돈 금자예요. 돈 쇠금자, 김시성 할 때 금자, 바꿀 한자니까 돈으로 바꿀 때 어렵다 그래요.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언제든 거래할 수 있어요. 장이 마감되는 게 3시 아닙니까? 3시 전에 내가 시가보다 조금 500원만 싸게 내놓으면 바로 팔려요. 주식은 보통. 그런데 부동산은 요 2억짜리를 3시 전에 500원 싸게 내놓으면 팔리겠냐 그 이야기예요. 팔린다고요? 6개월 걸린다고요. 6개월. 한 5천 싸게 내놓으면 몰라요. 그러면 다음 주까지 팔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상 팔려고 할 때 문제가 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내가 급할 때는 싸게 팔아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 싸게 판다는 이야기는 손해를 볼 수도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부동산은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옆에다 유동성이 낮다 이렇게 화살표로 하나 해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다. 그래서 거기 이제 단점은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뒤쪽에 부동산 투자 결정 시 고려 사항이다 그랬는데 뭐 장점을 잘 이해하면은 그거는 뭐 외우지 않아도 알게 돼요. 그래서 일단 놔두시고 9번 가시면 9번 가로 9번 지렛대 효과의 이용이다 뭐 그런 거 있나요? 그래서 일본에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데 이 자금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만으로는
이 자금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자본만으로 충당하는 경우는 무리일 뿐만 아니라 수익 창출 측면에서 오히려 돈을 빌려서 대부해서 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다. 2번, 따라서 자기 자금과 대부금 비율을 어떻게 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지렛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274쪽 한번 가볼까요?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274쪽에 심화학습 가니까 지렛대 효과라고 있나요? 그래서 이 지렛대 효과는 오늘은 용어만 설명할 거니까요. 여러분 제가 하는 계산에 신경을 쓰면 안 돼요. 이제 그러면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만 정확하게 이해하자. 용어. 그래서 이 지렛대 효과는요. 타인 자본을 조달했을 때 나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라는 걸 따지는 겁니다. 타인 자본 조달 시 유효불리를 따지는 건데 이 지렛대 효과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정의 지렛대 효과라는 게 있고 부의 지렛대 효과라는 게 있지요.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경제학 용어에서 제가 이제 미리 이미 말씀드렸는데 외부 경제 불경제 할 때 이런 이야기 드렸죠. 3억짜리 집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외부 환경이 좋아진다 그러면 외부 경제라 그랬고 외부 환경이 나빠서 가격 떨어졌다 외부 불경제 그랬잖아요. 또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그랬느냐 정의 외부 효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요건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그랬느냐 부의 외부 효과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와 똑같습니다. 유리한 지렛대 효과는 외부 효과에서 유리한 게 정의 외부 효과인데 똑같아요. 유리한 지렛대 그러면은 부의 지렛대요 정의 지렛대요 정의 지렛대. 불리한 지렛대 그러면은 부의 지렛대. 다시 말해서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했더니 내게 많아졌다 그러면 유리한 거예요. 그런 걸 정의 지렛대. 남의 돈을 빌려 투자했더니 내게 적어졌다 그러면은 불리한 거니까 부의 지렛대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정의 지렛대는 개념이 뭐냐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해 문제 해보세요. 외우는 건 천천히 해도 돼요. 용어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면 안 돼요. 총자본 수익률이라는 거하고 자기자본 수익률이라는 걸 비교했을 때 자기자본 수익률이 커지는 걸 정해지렛대 효과라고 한다. 이제 이게 개념인데요. 영어를 외우지 말자고요. 총자본 수익은 뭐겠냐? 요거는 내가 투자한 돈만 가지고 수익을 따진 거예요. 전체 투자 금액이에요. 그러냐. 요거는 그러면 전체요 내가 투자한 거예요. 내가 투자한 자본에 대한 수익이에요. 네. 그러니까 별거 없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예를 드는 거는 여러분 이해를 도우려고 그런 거니까 이걸 가지고 계산하지 말라. 그냥 지금 계산 아직 하지도 않아요. 네. 저기 2억짜리 집을 사는데 지분으로 1억이 있었고 2억짜리 너무 커요. 여러분 더 쉽게 할게요. 자 1억짜리 계산이 바로바로 되게. 지분으로 얼마 갖고 있었냐? 5천. 그 다음에 은행에서 얼마를 대출을 받았냐? 5천. 그럴 때 이 부동산에서 우리가 임대료를 얼마를 보냐? 1,000만 원. 그러면 일단 수익률이 몇 프로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주저없이 이런 이야기 할 거예요. 1억 투자해서 1,000을 버는 부동산이 있다. 몇 프로 버는 거예요? 10%.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총 자본 수익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체 추금 1억에 대한 거예요. 1억. 네. 그러면 빤한 거지 뭐. 자기 자본 수익률은 뭐겠냐? 자기 자본 수익률은 요거는 내가 투자한 돈에 대한 수익률이니까 내가 투자한 게 얼마인데요? 1억이요? 5천이요? 5천 투자해서 얼마 벌었냐 그 이야기. 이 수익률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내가 얼마 투자해서 얼마 벌었냐가 수익률이거든요. 공식 쓰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힘들어져. 공식 쓰겠지만 공식을 생각하니까 계산을 못하죠.
이 수익률 계산 문제는 매년 시험이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는데도 계산을 못해. 이 수익률은 수익의 비율인데, 수익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투자해서 얼마 벌었냐 그 이야기예요. 호로 저기 맨 앞에 있는 총 자본 수익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총 자본 수익률이다. 그러면 총 투하 자본에 대한 소득의 비율이다. 전체 투자금에.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다. 다른 말로 지분 수익률인데, 자기 자본 수익률이다 그러면 여기는 총 투자 금액이요, 자기가 투자한 거예요. 자기가 투자한 걸 지분 투자액이라 그래요, 보통. 네, 지분 투자액에 대한 지분 소득의 비율이다. 지금 정확한 표현은 세전연금 수지인데 여러분이 아직 안 배웠으니까 제가 말을 평이하게 쓴 거예요, 그냥. 세전현금 수지 그러면 너무 어렵잖아요, 제가 안 했으니까. 지분 소득이 뭐겠냐, 지분 소득.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5천 투자해가지고 얼마 벌었냐 그 이야기인데, 자 여기. 이 1,000만 원 임대료 받으면 자기가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빌린 거 있으니까 이자는 줘야 되는 거예요. 이자가 5%면은 5, 25, 이자만 250이에요. 그럼 나는 싹 가져야 된다고요? 이자 빼고 가져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게 750입니다. 그걸 지분소득이라고 돼요. 지분소득. 그러니까 이 사람은 5천 투자에 750 벌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5천에 500이면은 10% 번 건데 250 더 벌었으니까 5% 더 벌었네요. 그럼 계산 하나만 암산으로 몇 프로 벌었냐? 15%. 그런 걸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 한다.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계산 지금 안 하는 거예요. 설명만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지금 계산하고 있으면 이해 못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은행에서 돈을 좀 빌려 투자했거든요. 여기 이만큼을 지금 대출 받았어요. 대출 받았는데 저당. 그랬더니 내 돈 가지고 1억을 다 투자했다면 10%밖에 못 버는 건데, 은행 돈을 빌려서 투자했더니 이자가 싸니까 은행에 상대적으로 덜 주니까 내 몫이 적어졌다고요, 많아졌다고요? 많아져가지고 15%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런 걸 부해지랬대요, 정해지랬대요? 정해지랬대. 예. 그럼 어떤 분은 이제 이런 질문을 가끔 해요. 네, 훌륭한 분이죠. 그런 질문이 있는 분이 이제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성적이 금방금방 올라가는데, 아니 선생님 이해 다 했습니다. 이해 다 했는데요. 나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네요. 왜요? 다 했다면서 왜 안 되는 건데요? 아니 여기 1억 투자하면 1,000 번다면서요. 예. 근데 750 벌어놓고 뭘 많이 벌었다 그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니 뭐 덜 번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만일 내 돈이 1억이 다 있다면, 그렇지, 안 빌리고 투자하면 1,000 벌죠? 빌려서 투자하면 한 개 사겠어요? 두 개 사겠어요? 두 개? 그러면 750에 2배 벌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돈으로 얼마 벌었어요? 1,000? 1,500. 좋아요. 암산 27이 14로 한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1,500 벌었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돈도 마찬가지로 많이 벌었다 그 이야기. 퍼센트만 높은 게 아니고. 이해하셨나요? 네, 좋아요. 그럼 부해지대 때는 당연히 뭐겠어요? 총자본 수익률, 다른 말로 총투자 수익률이라고도 하고 종합 수익률이라고도 하는데, 자기 자본 수익률을 또 다른 말로는 이제 지분 수익률이라고도 하는데요. 어쨌든 자, 빌려서 투자했더니 오히려 내 몫이 작아져 가지고 불리하다. 내 몫이 그런 걸 부해지대 때를 한다. 그럼 부해지대 때 예를 들어볼 수가 있느냐? 있지요.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똑같은 부동산으로 상정합니다. 자, 1억에 1,000만 원 버는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 종합수익률이 몇 프로냐 그러면 당연히 1억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수익이니까 10%. 10%. 네. 이거를 네 돈 내 돈 얼마 투자했냐 따져보자. 지분으로 5천 투자하고 같은 이야기 지금. 은행에서 대출 받은 게 5천이다. 현재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은행 이자가 몇 프로였냐? 그러면 지금은 이자가 좀 비싸 15%면 어떻게 되냐 보자. 15%. 15%. 자, 그러면 종합수익률은 1억의 전체에 대한 거니까 뭐 10%인 걸 알았고요. 그러면 지분수익, 즉 자기 자본수익 한번 구해보자.
내가 투자한 지분액이 얼마냐? 5천. 나는 얼마 벌 거냐라는 것만 알면 수익률을 구할 수 있죠. 5천 투자해서 얼마 벌 거냐 그 이야기니까. 자, 그런데 임대료 이걸 다 가져온다고요. 뭐 이자는 주자고요. 그래서 이자가 얼마냐? 5, 25, 5, 1은 그래서 얼마인데요? 750. 그죠? 그럼 나는 얼마 남은 거예요? 여기서 이자 빼버리고 200? 그러면 몇 프로 번 거죠? 요거의 10%가 500이니까 반 벌었으니까 5%. 네? 네, 좋아요. 그러니까 결국 빌려서 투자했더니 이런 꼴인가요? 이런 꼴? 은행 좋은 일만 실컷 하고 나는 가진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런 걸 부해지랬대라고 한다. 네? 네, 여러분 그 얼굴이 썩 좋지 않습니다. 지금. 네, 좋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죠. 공식 필요 없다고. 공식 계산도 필요 없고. 저당 자본을 이용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증폭시킨 것을 말한다. 즉 부채 사용이 지분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지렛대 효과라고 한다. 이것을 지렛대 효과를 사용하면 적은 힘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은 데에서 붙어진 일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나중에 시간 많을 때 뭐 이런 이야기도 할 텐데 여기가 막 1톤짜리 바위가 있어 우리 밭에. 뭐 아무리 밀어도 꼼짝도 안 해요. 1톤이니까. 그럼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치워야 농사가 편하겠는데. 그러면 사람은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지렛대라는 걸 일찍이 이용할 줄 알았죠. 여기다 받침대를 튼튼한 걸 갖다 놓고 토나무 길쭉한 걸 가져와요. 지렛대. 그래서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길이가 5배라면 여기서 한 사람이 당기면 5명의 힘이 전달이 되죠. 네? 아니 자동차 여자분들은 바퀴 스피어 타이어 안 갈아봤죠? 스피어 타이어 갈 때 이렇게 짧은 걸로 갈면 미쳐요. 그 사람 힘으로 안 돼. 발로 밟아야 돼요. 막 하도 이게 빡빡하니까. 근데 긴 파이프 가져와가지고 렌치에다 끼워가지고 길게 하면 여자들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지렛대가 길어지면. 이해하신 거예요? 이 지렛대 비율이 나중에는 뭐냐면 돈을 빌린 비율이에요. 여기처럼 반만 빌릴래 아니면 80% 빌릴래 뭐 이런 비율. 그래서 커질수록 효과는 커지는데 망할 때도 사정없이 망하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다. 그다음에 자 3번의 특징인데 동그라미는 지렛대 효과는 순자산 또는 지분투자액 대비 투자 수익률의 증폭을 크게 한다 그랬죠. 2번 지렛대 효과는 지분투자자가 채무불이행에 대한 원금 또는 금리 위험 등 금융적 위험을 부담하는 수익률 높이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됐고 너무 어려워 아직은. 자 일단 1번 됐어요. 1번은 지렛대 효과를 통해서 순자산 또는 지분투자액 대비 투자 수익률이 작아진다고요? 커진다고요? 커진다. 그건 알았고요. 그 다음에 5번 지렛대 효과에는 플러스 정해 지렛대하고 마이너스 부해 지렛대 효과가 있다. 그래서 기업권의 정해 지렛대인데 지분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크다 그 이야기. 크다. 일단 거기까지만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부해 지렛대인데 지분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크다고요? 적다고요? 적다. 그래서 불리하다. 그래서 크다 작다를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해하시면 돼요. 정해질 때는 은행 돈을 빌렸는데 은행이 워낙 돈을 싸게 이자를 내가지고 내 몫이 많아졌구나. 그러니까 유리하다. 그 다음에 부해질 때는 이자 주다 보니까 내가 가질 게 없어가지고 내 몫이 많아졌다고요? 적어졌다고요? 적어졌다. 그래서 불리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수익률 뭐 공식 그런 거는 제가 외우세요 한마디 하면 되긴 되는데 안 외워도 됩니다. 안 외워도 계산까지 가능하니까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해를 먼저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조금 길었는데요. 이렇게 되셨고 5분만 쉬었다가 문제 20분만 풀면 되는데 문제 그래서 5분만 쉬었다 할게요.